네, 지금부터 99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달빛전자이고요.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고 단기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용 프로그램 이용하여 단문음에 답하시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빛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주소 입력 시의 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입력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현재 우리 회사의 회사 등록에 가시면은 여기에 우리 회사 달빛전자의 사업자 등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쳐라 그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을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전산하고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이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군데가 나오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비교하면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등록번호가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등록번호는 256 32 41531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6631 41554 되어 있죠. 그쵸? 이게 안 맞으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치니까 25632 41532 이렇게 고쳐주면 첫 번째로 수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이 안 맞아요. 그쵸? 자, 우리 올바른 것은 전자제품인데 여기 보니까 종목이 뭐라 되어 있다? 문구미 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자제품으로 고쳐 주셔야 됩니다. 두 개 났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어디가 맞습니까 이제? 다른 건 다 맞는데 보니까 여기 서인천 세무서장이 우리 회사의 관할 세무서이죠. 맞죠?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남인천 세무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F2 누르고 서인천 관할세무서로 바꿔주시면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종목, 서인천 관할세무서, 자, 이렇게 세 군데를 다 수정하였고요.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부분은 다 맞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빛전자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입니다.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도 문제지에 있는 내용은 당연히 올바르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산이 지금 현재 이상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 이 금액들이 안 맞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골라내셔야 되겠죠. 자, 근데 그 부분이 몇 개? 일반적으로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1번도 3개였고 2번도 3개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뭐 4개씩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또 몰라요. 출제위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일단 비교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교는 하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 쌤이 비교해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하게 비교해 보시고요.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상품 매출 금액이 안 맞아요. 그리고 비용에서 급여 부분이 또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자 비용이 그렇죠? 이자 비용이 전산 자체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고쳐 주셔야 되고 이자 비용은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품 매출이 5,800이 아니고 8,500인데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급여도 290이 아니고 920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920으로 돼 있죠. 자, 볼까요? 그쵸?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이 380인데 이 이자 비용 380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 비용을 38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입력이 다 끝이 나면서 단기 순이익이 1119만 원이죠. 자, 이 금액이 여기랑 일치하니까 이상으로 2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군데를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달빛전자의 거래처별 초기월 채권과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처 코드는 뭐 어차피 항상 사용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채권 채무가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처별로 입력을 하려면 당연히 거래처별 초기월로 가셔야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월은 솔직히 그냥 점수를 그쵸 보너스로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맞춰 주셔야 돼요. 먼저 외상물추금은 재송상사라 되어 있는데 2600이죠. 문제하고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쵸 뭔가 좀 불안하게 하려고 던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같으니까 굳이 고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바드롬입니다. 클릭. 기장전자 650 나와 있죠. 근데 보니까 문제는 900대 있었죠. 그래서 900으로 고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2500인데 거래처는 우동부품 맞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2500이니까 얘도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려고 나온 거고요. 자, 지급업은 좌동케미칼에 1,500만 원인데 자, 지급업은 어떻습니까? 1,500인데 6,000 돼 있죠. 그래서 1,500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차입금 반송은행에 1,000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반송은행 자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F2 누르고 반송은행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0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구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항목은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어디 금융기관이니까 그쵸? 자, 금융기관 가셔가지고 여기에 그냥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방금 코드가 98003이었죠. 거래처 이름은 신나은행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유형은 보통예금 당연하죠. 계좌번호 있는데요. 이거 1203-4562-48571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는 마이너스 쓰면 되고요. 그쵸? 그 마이너스 키 쓰면 되고 뭐 다시를 붙여도 맞다고 드리고 붙이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다시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의 종류가 나와 있죠. 보통예금. 자, 이건 어디 적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여기 예금 종류에다가 보통예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용 계좌 여대 있죠. 자, 이건 어디 있어요? 자, 이거는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여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자, 3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반연표 입력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이제 일반연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 날에 6개월 전 거래처 화성상사에 대하였던 대여금이죠. 7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4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빌려주고 지금 받았으니까 기간은 단기네요. 그럼 단기 대여금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금 70만 원과 이자 4만 원이니까 합이 얼마? 74만 원이죠. 자, 이게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까 당좌예금 들어온다. 얘를 1번으로 분개하시면 좋겠죠. 74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 사라진다. 첫 번째,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는 원금이 사라져야 되겠죠. 자산의 감소, 단기 대여금 70만 원 거래처 달아주시고요. 나머지 4만 원만큼은 뭐죠? 이자를 받은 거죠. 자, 이자를 받으면 뭐가 된다?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3번으로 이자 수익을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연표 띄우시고요. 그렇죠? 네, 7월 며칠 날? 14일 날로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 당좌예금 들어오죠. 네, 지금 차변에 당좌예금 들어온다. 먼저 공개하고요. 얼마 들어옵니까? 74만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대여금 사라집니다. 단기 대여금은 당연히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되겠죠. 화성 상사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70만원이니까 금액을 70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대변에 뭐다? 수익이 발생했죠. 어떤 수익? 이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4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입력을 하고 나서 차액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입니다. 상품 25만원만큼을 매입하고, 매입하니까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 차변. 나가면 대변이죠. 들어온다. 차변에 분개하시면 돼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주었으며 현금 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수취했습니다. 그럼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뭐 들어오죠? 상품 들어오죠. 얼마? 250만원. 그래서 차변에 상품 250만원을 1번으로 들어온다 차변 분개하시면 되고, 자, 현금을 주었으니까 대변은 뭐다? 나간다 대변. 그렇죠. 현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7월 며칠 날 15일로 가시면 되겠죠. 차변에 상품이 들어옵니다. 얼마? 2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얼마? 250만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날 대표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5만원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회사에 돈 나갔으니까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5만원이죠. 근데 이거 세금과 원가 아니에요. 왜요? 대표가 개인적으로 내야 되는 걸 회사 돈 가지고 냈으니까 차변에 뭐 인출금이라고 하는, 그렇죠, 계정으로 분개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자본금으로 분개했는데 자본금으로 분개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는 문제가 좀 실수를 했죠. 뭐 인출금으로 분개해라, 자본금으로 분개해라, 이렇게 어떤 그 힌트를 주셔야 되는데 그 힌트를 주지 않았으니까 자본금도 답이 없고 인출금도 답이 되는 거죠. 어차피 인출금 분개해도 나중에 결산 때 인출금 없애면서 자본금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그냥 배운 대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8일 날에 대변에 현금 나갔죠. 자, 얼마가 나갔습니까? 대표의 과태료 5만원 나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 돈을 쓰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개인기업들은 뭐라고 한다? 인출금이라고 분개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가시면은요 이거를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근데 개인기업은 인출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출금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자본금에서 뺀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숙지합니다. 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날 다음의 거래 명수표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10일 후에 전액 받기로 했습니다. 결국 예상이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네, 50만 원이죠. 분개 봅시다. 그러면 대변에 뭐죠?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50만 원. 기억나시죠? 자, 요걸 먼저 분개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은 뭐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겁니다. 받을 게 생긴 거죠. 당연히 외상 매출금은 재송상사라고 하는 거래처를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재송상사 거래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재송상사 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이 거래처가 그렇죠. 여기에 입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8월 2일 날 갈게요. 자, 8월 2일 날에 일단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발생하고요.
이걸 상품만 치면은 상품 매출 안 나오기 때문에 상품 매까지 치세요. 그리고 엔터. 나오죠. 자, 얼마입니까? 네, 5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이름을 뭘로 공개한다? 외상 매출금으로 공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재송상사한테 받아야 되니까 재송상사 거래처까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8월 25일 날 마법 상점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외상 매입금. 자, 이거는 현재요, 과거예요. 과거죠. 과거에 내가 상품 구입해가지고 외상값 갚을 게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 드디어 오늘 300만 원만큼을 조기에 지급했다. 갚았다 그 얘기죠. 근데 조기에 지급하니까 얘가 기분이 좋은 거야. 2%만큼을 할인해 주네요. 그쵸? 그래서 할인받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 수표로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 이 분기 분기할 때는 항상 차변보다 외상값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을 먼저 분기하는 것이 좋아요. 얼마? 300. 근데 돈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자, 300에 2% 할인해 주었으니까, 할인받았으니까 얼마입니까? 6만 원이죠? 그럼 6만 원만큼을 내가 할인받은 거예요. 왜? 빨리 갚았으니까, 그쵸? 상대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6만 원을 빼주더란 얘기죠. 그래서 대변에 6만 원 빼고 294만 원만큼이 돈이 나가는데 이걸 2번으로 분기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좀 헷갈리면은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게 당좌 수표를 주었으니까 당좌 예금이 나가는 겁니다. 문제 없죠? 그럼 쌤, 나머지 6만 원만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갚아가지고 할인받으면 그때는 뭐다? 매입 할인이라고 하죠. 매입 할인을 채워 넣는 느낌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3번으로 마지막에 분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 할인은 누구의? 그렇죠. 외상 매입금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렇죠? 자, 8월 25일 날로 가서 분기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 매입금부터 일단 줄입시다. 부채 감소.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네, 방금 거래처가 누구였죠? 네, 마법 상점이었죠? 그래서 마법 상점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등록하시면 되고요. 얼마? 300. 근데 대변에 돈은 얼마가? 당좌 예금으로 얼마가 나간다? 네, 294만 원 나갑니다. 그쵸? 금액이 잘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나머지 6만 원만큼은 대변에 뭐다? 채워 넣는 느낌으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누구? 매입 할인이죠. 근데 매입 할인이 좀 많이 나오죠. 자, 이거 코드 선택하는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내가 거래한 품목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옛날에 뭐를 구입했다? 상품 구입했으니까 상품 코드를 쓰면 돼요. 맞죠? 상품이라고 하는 매입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148번 코드를 정답으로 쓰셔야 됩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끝입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날 8월 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여러분, 8월 분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저번 달에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차변의 급여, 대변에 이 세금 뗐을 때 예수금으로 분개했겠죠? 이게 답이 아니고요. 저번 달에, 그쵸? 자, 이 예수금을 말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예수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은행에다가 납부하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차변은 뭐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에 현금 나가는 거예요. 쉬운 문제이죠. 자, 그래서 9월 10일 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뭐가 감소한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해요. 얼마? 네, 11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나갑니다. 물론 대변을 먼저 분개도 괜찮죠. 그렇죠?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 이런 원리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만 또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쌤이 부채의 감소를 먼저 언급해 드린 겁니다. 자, 7번입니다. 10월 1일이에요. 영업보소에서 사용할 문구류 사무용품비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별표. 문구점에서 구매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줬고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일부가 얼마일까? 자, 이 일부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증명서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12만 원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구류를 구입한 금액이 12만 원이에요. 근데 결제금은 보니까 현금이 3만 원 돼 있고 신용카드가 9만 원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혹시 이 카드는 어떤 카드였어요? 문제 보니까 국민카드 돼 있죠. 자, 여기도 별표 하나 칩니다. 왜 별표인지 알고 있죠? 네. 자, 우선 문구류를 샀죠. 그럼 문구류를 구입하게 되면은 우리가 소모품 아니면 소모품비로 배웠죠. 근데 이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무용품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한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출제위원이 사무용품으로 내가 답을 주었으니까 사무용품비로 분개해, 그 뜻이에요. 이때는 소모품비로 분개하게 되면은 전부 다 감점 처리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우선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소모품비가 아니고 사무용품비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런 말이 없었더라면 소모품비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뭐 자산 처리라 그러면은 소모품도 답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얘로 무조건 답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분개하시고 12만 원, 그리고 현금 주었다 대변에, 그렇죠, 2번으로 3만 원 분개하면 되고, 나머지 차액은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는 외상이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달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래처는 카드로 선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언제입니까? 네, 10월 1일이죠. 자, 차변에 사무용품비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사무용품비 800번대 쓰시면 되고요. 얼마? 12만 원. 자, 대변에 현금 주었죠? 그럼 일부 현금 방금 얼마였습니까? 3만 원 나가는 거고, 나머지 9만 원만큼은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는 외상. 하지만 장사가 아니므로 외상 매입금은 쓸 수가 없고 미지급금으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네, 다음은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4일이죠. 근데 지난 3일이죠. 그쵸? 네, 10월 3일 날에 출장 갔던 영업부 직원 김성실이 출장에서 돌아와 출장비를 정산해 주었습니다. 제출한 여비 정산서는 다음과 같고요.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7만 원만큼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답니다. 미리 출장비로 지급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거래처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누구를 달죠? 네, 김성실. 그 출장비를 가지고 간 사람을 달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출장비 지급액이 현재 보니까는 여기에 20만 원 돼 있죠. 그럼 처음에 가지급금으로 20만 원 줬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실제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전체가 얼마예요? 15만 원에 7만 원에 5만 원이면은 얼마입니까? 네, 27만 원이죠. 그래서 얘가 27만 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조금밖에 못 주었으니까 추가로 뭐다? 7만 원만큼을 더 주었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0월 3일이 과거 완료죠. 갑자기 왜 영어가 나오죠?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네, 과거 완료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재를 분기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분기를 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에 10월 3일로 잠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어때요? 차변에 가지급금이 20만 원 돼 있고 대변에 현금 돼 있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주었단 얘기죠. 돈을. 그쵸? 그럼 이제 출장 갔다 왔으니까 차변에 있는 이 가지급금을 20만 원만큼을 대변에 없애버리는 분기를 14일자로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자, 대변에 보시면은 정답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김성실 가지급금이 대변에 이렇게 사라졌죠. 자,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여비교통비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실제 사용한 금액은 27만 원이니까 이 27만 원이 차비는 뭐다? 비용 발생, 여비교통비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 회사가 7만 원만큼 적게 주었으니까 지금 정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당좌 수표를 발행해 주었네요. 그쵸? 야, 이거 수표 다시 은행 가야 되겠죠. 아니, 일반인한테 수표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현금을 줘야지. 자, 아무튼 간에 네, 수표를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표가 나갑니다. 7만 원. 이거를 당좌 예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10월 14일 날에 대변에 우선 가지급금이 사라진다. 자, 이걸 먼저 정리하시고 누구? 김성실이 가져갔죠. 얼마? 20만 원. 근데 차변의 비용의 발생 누구였습니까? 여비교통비였죠. 근데 얘는 얼마였습니까? 800번 때 27만 원이다 그 얘기죠. 그쵸? 그래서 성실이가 자기 돈 썼으니까 우리 회사가 7만 원만큼을 현금으로 줘야 되겠죠. 야, 근데 수표를 줬단 말이야. 그쵸? 부담스럽게. 그래서 대변에 뭐다? 당좌 예금이 나가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8번까지 분계 문제를 다 풀어냈습니다. 네, 마감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이제 5번 오류 청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월 22일 날에 상품인 전자제품 120만 원 원가고요. 자, 얘를 서울시청에다가 기증하였답니다. 여러분, 기증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부하였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이 아이를 2월 유통에 외상 판매한 것으로 잘못 처리했답니다. 자, 이때 관련 적요도 함께 수정 임명할 것 별표 100만 개. 자, 이 문제 별표. 자, 이거요.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적요 입력해야 되고 거래처 코드 및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서울에다가 기부했으니까 차변을 뭐다? 기부금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0월 22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차변에 기부금이 돼야 되는데, 그쵸? 외상은 충분되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기부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요, 상품 매출이 아니죠. 이거는 판 게 아니고 그냥 상품을 시청에다가 기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고요. 뭘로 분개가 된다?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없어지는 걸로 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상품이 정답이에요. 원가 얼마? 120만 원. 자, 됐죠? 자, 거래처는 이거 그냥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자,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다 했으니까 빠져나오시면은요, 이거는 감점 처리가 됩니다. 자, 왜 감점 처리가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쌤 따라서요. 상품이 대변에 있죠? 그러면은 적요에 클릭. 자, 적요에 여기에 클릭하면 됩니다. 우리 적요의 입력은 항상 생략하기 때문에 적요는 채점 대상이 아니죠. 근데 적요가 채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자, 그때는 이렇게 상품을 원래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건데 이 상품을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때는 적요란에 반드시 몇 번? 자, 8번을 꼭 기억하세요. 8번. 타 계정으로 대책돼 있죠. 타 계정으로 대책. 이 아이를 여기다가 반드시 숫자 8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별표 100만 개. 자, 이거 입력 안 하면 감점 처리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적요란에서 채점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타 계정으로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타 계정 대책을 쌤이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얘는 재고 자산이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매장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자제품 중에서 TV가 상품이 되겠죠. 그럼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TV가 고장이 났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판매하는 이 TV를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타겟형으로 대책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원래 용도는 팔아야 되는 건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뭐다 방금 문제와 같이 시청에다가 기부하거나 또는 거래처에다가 잘 보이려고 접대하거나 그쵸? 또는 뭐다 광고할 수도 있겠죠. 그쵸? 특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올리브영 같은 그런 화장품 회사들은요 길거리에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막 사람들이 줄 서면은요 이렇게 전광판에다가 판에다가 돌리죠? 쏘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샘플 이런 거 하나씩 걸리죠. 자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원래 팔아야 되는 이런 재고 자산들을 광고 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죠? 접대하는 거죠. 그렇죠? 기부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타겟형으로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타겟형 대책은 우리 상품 계정 기억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의 상품이 100원이 있고 순매입이 900이 있다. 그러면 기초에서 순매입 더해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를 빼면은 몇천 원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기말이 예를 들어서 2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창고에는 판매 가능한 상품이 얼마가 1000원치가 있었는데 팔고 남은 게 200이죠. 그럼 몇천 원가는 800이 되는 건데 갑자기 이제 직원 하나가 오더니 사장님 왜 이 중에서요 50원은 제가 영업을 좀 잘하려고 어디에다가 광고했어요. 또는 뭐 어디에다가 기부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50원은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타겟형 대책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몇천 원가는 얼마가 된다? 7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에서 순매입을 다하고 기만을 빼면은 원래 몇천 원가 나오지만 이 몇천 원가도 진짜 다 팔았다면은 몇천 원가가 800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50원치를 어떻게 했다? 뭐 기부했거나 접대했거나 광고했다면은요 얘는 몇천 원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형 대책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매출 원가에서 빼야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매출 원가에서 빼야 돼요. 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빼기 위해서 적용안에다가 어떻게 한다? 8번 타겟형으로 대책을 입력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산이 이 적용을 인식해가지고 나중에 매출 원가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요. 여기다 어떻게 한다? 8번 타겟형을 대책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상품 라인에다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도 이렇게 적용란에다가 타겟형 대책을 입력하라 그 얘기였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쌤이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분개할 때 쉽게 갑시다. 어떻게? 일단 대변의 상품으로 분개가 된다. 그러면은 첫째 생각하세요. 얘를 정말 팔았느냐? 정말 팔았다면은 그때는 저기에다가 타겟형 대책 적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팔지 않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적용란에 8번 타겟형 대책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물론 이 문제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전산회계 2급 문제를 풀이하면서 정말 처음 봤을 정도로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도 이제 지난 회까지는 거의 안 나왔는데 이번 회차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낼 거다라는 그런 암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조금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는 완전 많이 나옵니다.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근데 회계 2급은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왔는데 이제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12월 7일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500은 임차료가 아닌 세원에 지급한 임차 보증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쉽죠? 12월 며칠 날? 7일 날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500이 나갔는데 임차료가 아니고 임차 보증금이랍니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쌤이 보증금도 거래처를 달라고 했죠? 이유가요. 보증금은 내가 세입자잖아, 그쵸? 그럼 세입자가 보증금 주고 나면은요, 나중에 방 뺄 때 어떻게 한다? 집주인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세원으로 반드시 거래처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증금은 무조건 거래처 입력합니다. 잊지 마세요. 네, 이상으로 오류 정정 문제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는 잠시 결산 순서를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푸는 순서 첫 번째 수동 결산 먼저 하시면 되겠죠.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점표에다가 직접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동 결산은 나중에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수 추가하시면은 전산이 자동으로 분개를 해준다. 요가 있었죠? 우리 2급 범위에서는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과 자동을 골라볼 건데 일단 1번과 2번은 수동이죠. 그쵸? 그러나 자, 3번과 4번은 어때요? 3번은 자동이죠. 왜 자동일까요? 대손이 키워드죠. 자, 4번은요 자동입니다. 키보드가 아니죠. 키워드는요, 죄송합니다. 감가가 되겠죠. 갑자기 키보드가, 네. 그래서 1번과 1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3번, 4번을 나중에 풀면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결산 현재 반송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있는데요. 미지금액 중에서 단기의 계속부는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나보고 어쩌라고, 그쵸? 자, 나보고 뭐 하는 얘기일까요? 분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 결산 문제가 말이 짧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 얼마이다? 40만 원인데 이걸 못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분개 안 했다. 그러니까 분개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 말을 너무 짧게 하니까 그쵸? 왜 반말이냐고. 그쵸? 지금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한다? 네. 우리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대요? 네, 이자 비용을 40만 원만큼 발생주의에 의해서 맞죠? 발생주의에 의해 가지고 차변에 무조건 비용으로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이다 해가지고 1번 40만 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못 주고 있으니까 대변은 뭐다? 부채의 증가 2번 미지급 비용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지급이 들어가는 이런 글자들은요. 채무죠. 그래서 반송은행이라고 하는 이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 답안에서는 이 거래처 안 달아도 점수를 그냥 맞다고 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달아도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는 명분이 필요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얘를 뭐다 거래처를 달도록 합시다. 그래서 미수, 미지급 이런 거 나오면은요 거래처 달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냥 다세요. 아시겠죠?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달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습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말일 날에 자 분개할게요. 차변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자 비용 발생. 자, 얼마였습니까? 네, 40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의 이하를 뭐라고 한다?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반송은행으로 이렇게 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는 결산 현재 농협은행에 3년 만기의 정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수익이 있답니다. 또 말이 짧죠, 그렇죠? 왜요? 뒤에 보니까 미수금액 중 단기 계속부는 15,000원이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 얘기죠. 이 이자 수익이 뭐다? 단기에 발생한 게 15,000원이니까 이거 우리가 돈 못 받아가지고 분개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죠? 분개해보라. 그 얘기예요. 왜? 회계는 항상 발생주의니까. 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뭡니까?
그 연도에 발생한 건 무조건 분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수익 발생, 이자 수익으로 얼마, 15,000원만큼 분기하면 되고, 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왜요? 3년 만기하면은 보통 이제 만기되면 이자를 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 수익으로 분기를 차변에 자산의 증가 분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변에다가 네, 이자 수익의 이름으로 수익 발생 얼마 15,000원 분기하면 되는 거고요. 차변에보다 미수 수익으로 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수도 이게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농협은행. 그래서 물론 이번 문제에서는 거래처를 안 달아도 둘 다 맞다고 하셨지만 좀 까다로운 그런 출제위원이 나온다면은요, 또 이거 가지고 태클을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명분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거래처를 달자. 자,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표는 더 이상 임명할 게 없으니까 ESC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동결산 가겠습니다. 자, 대손과 감가는 쉽죠. 결산자로 입력 클릭 엔터 누르면 1월에서 12월까지 확인되겠죠. 대손은 일단 여기 위에 F8번 여기로 가시면 되겠죠. 그 대손은 자동 결산에서 입력이 되니까 그냥 웬만하면 여러분들 수동으로 하지 마시고요. 자동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분개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1%만큼을 보충법 설정하는데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만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둘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해서 0 엔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에서 지우시고요. 둘만 1%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의 금액이니까 그쵸? 네, 요 금액으로 그대로 매치가 되죠. 네, 되니까 결산 반영 누르시면은 알아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가게 이렇게 맞춰주니까 나올 때 이 전표 추가만 누르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쓰세요. 아시겠죠? 왜 힘들게 이런 걸 씁니까? 자동이 제일 좋습니다. 자동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이면 작년이죠. 작년 5월 초에 취득한 비품의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랍니다. 그쵸? 그럼 이번 연도에는 이제 1년 동안 사용을 했으니까 자, 이 감가상각비를 구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원래는 감가상각비가 나오잖아. 그쵸? 나오는데 야, 여러분께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좀 어렵게 냈죠. 그쵸? 어렵게 냈어요. 왜? 정액법 공식으로 나보고 어떻게 한다? 직접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정액법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다음에 내용연수를 나누면 되겠죠. 그럼 취득원가는 얼마? 800만 원이고요. 잔존가액 얼마? 200이죠. 그럼 얼마예요? 600이죠? 이걸 몇 년? 내용연수 5년 나누는 얘기죠. 그쵸? 그럼 600이니까 얼마입니까? 600에 5 나누면 120만 나오나요? 1년에 120만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120만 원만큼을 어디에? 그렇죠. 감가상각비 라인에 입력하시면 되겠죠.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 라인에 가셔가지고 네, 얘가 누굽니까? 비품에 대한 거죠. 여기다가 120만 원만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네요. 네.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점표 추가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결산 분개 완료 확인하시고요.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결산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7번 초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항상 초의 문제는 쌤이 기본 강의 때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안 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디 가면 될까요? 물론 문제에서는 총계정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면 특정 월을 언급하는 거니까 그냥 월계표로 가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월계표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월계표로 가볼게요. 장부관리의 1월계표, 월계표 1월부터 6월까지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보통예금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보통예금에서 출금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되어 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출금되면은 항상 나가니까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뭐다? 합계 보시면 돼요. 2,761만 6천 원. 그래서 정답이 2,761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총계정 원장 가고 싶다.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어디 가면 된다? 월계표. 그쵸? 특정 월이 나올 때는 그냥 월계표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월계표 그냥 그대로 두고 4월에서 6월까지 상품 매출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럼 팔았으니까 대변의 수익 발생 9,340만 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9,34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요, 현금으로 판매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그때는 현금과 만나는 지점인 1850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물었으니까 얘가 답이지만 현금으로 판매한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현금과 만나는 지점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3번. 1월부터 6월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접대비의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가장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자, 이런 말 나오게 되면은요, 어디? 총계정 원장. 여기 있죠. 그리고 문제가 뭐였죠, 방금?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접대비죠. 자, 그러면은 1월부터 6월까지로 놓으시면 돼요. 6월 말까지. 엔터. 그 다음에 F2 누르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접대비니까 접대비 800번대 가시면 되겠죠. 맞죠? 800번대. 그래서 813번부터 813번까지 놓으시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많이 발생한 달과 적게 발생한 달의 차이가 얼마냐 물었으니까 참고로 이거는 잔액 보면 안 돼요. 잔액은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용 발생은 차변이니까 차변에 그 달에 발생한 것만 봐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이 발생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54만 8천 원이죠. 근데 가장 적게 발생한 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이렇게 티가 나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거 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54만 8천 원에서 60을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94만 8천 원인가? 뭐지? 아, 합산하면 얼마인가? 네, 그쵸? 야, 큰일 날 뻔했다, 그쵸? 이런 실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별표. 적으세요. 쌤도 틀렸다. 자, 자, 그래서 어떻게 더 해야 되겠죠? 창피하네요. 자, 두 개 더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214만 8천 원. 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 차이가 얼마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차이가 얼마냐 물어보면 빼면 되고요. 합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보면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쌤 잘 틀렸다, 그쵸? 자, 두 개를 같이 공부하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시간부로 99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